네, 안녕하세요. CCTD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을 녹화할 예정이라서 얼굴이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얼굴을 빼주시고요. 얼굴을 뺀다니까 이상하네. 잠시만요. 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TT라고 합니다. 그래도 발표하는데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카메라를 준비했는데 이 아들방을 제가 잠깐 빌려서 하는 거라서 뒤 배경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날린 걸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케이블에 대한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 조금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뺐고요. 케이블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위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케이블을 만지시거나 혹은 만지시지 않더라도 집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들도 있으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케이블 언더 억세스 플로어. 이런 식으로 억세스 플로어 밑으로, 오피스 플로어 밑으로 케이블이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케이블의 피복을 한 번 정도라도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세션에 대한 어젠다를 잠깐 설명드리면 카퍼 케이블에 대한 간단한 이론, 그 다음에 카퍼 케이블링의 표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케이블링 시스템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제가 카카오톡방에서 잠깐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했을 때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해 봤고요. 대답을. 마지막으로 우리 세미나에는 항상 경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좀 소소한 경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카퍼 케이블의 이론. 카퍼 케이블 많이 보셨죠? 이 카퍼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걸 패치 코드라고 하거든요. 양쪽의 RJ45 플러그로 종단된 케이블을 패치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패치 코드. 광 케이블이 이런 형식이면 점퍼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UTP도 패치도 하지만 패치한다는 게 점프시킨다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 이런 박스로 되어 있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우리 전사진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전사진 이렇게 깨끗해요 라고 생각하고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케이블에 대해서 보이는 거는 많이 아시는데 안 보이는 부분을 모르시거든요. 장비는 안 보이는 부분은 컨피그레이션을 하지만 케이블은 사실 컨피그레이션이 필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케이블 안에 있는 곳까지는 사실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이게 케이블링과 좀 와닿는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물을 본다는 것이 이 덜돼지라는 돼지가 말을 보는데 이제 말 꼬리를 보고 말 귀를 보고 말의 코를 보고 말을 완성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케이블도 똑같아요.
잠시만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 네, 이렇게 렉에 걸려있는 패치 패널과 패치 코드만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집에서 아울렛 단자에 있는 이러한 RJ45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러와 광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광 포트를 보신 분들도 이게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블 안에는 8가닥이라는 4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통신 케이블은 전기를 흘려서 통신을 하는 매체고요. 이 매체는 전기를 전달하는 용도를 아주 잘 수행하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체라고 하는 것은 열이나 전기, 저희는 이제 열은 상관없이 전기로 얘기를 할게요. 전기의 전도율이 비교적 큰 물체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특히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들은 금속이 있겠죠. 전도란 전기가 물체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전기 전도가 있겠죠. 저항은 이러한 전기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재료의 특성입니다. 재료마다 특성은 다른데 일단 저항이라 함은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이 화면에 딜레이가 좀 있네요. 네, 고유 저항이란 무엇이냐면은 전기 도체마다 가지고 있는 전기 저항 값입니다. 예를 들면 카퍼라고 하는 구리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과 금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과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들이 다 달라요. 그러한 고유 저항값들의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전기 전도율인데, 여러분 그 회사 이름 시멘스라고도 하지만 지멘스라는 독일 회사 아시죠? 이 지멘스 독일 회사 이름이 전기 전도율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죠. 지멘스가 전기에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멘스라는 어원 자체는 전기 전도율에서 나왔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지멘스가 이런 류의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통신 케이블은 왜 카퍼여야만 했을까요? 카퍼 굴입니다. 자, 전기 전도율을 볼게요. 금속 종류 은은 전기 전도율이 아주 좋습니다. 106이나 되죠. 구리는 100 표준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금은 71.8로 구리보다 낮아요. 그럼 은을 쓰지 왜 구리를 썼을까요? 이 LM이라는 런던의 금속 거래 시장에 우리가 주식을 보듯이 매일매일 카퍼나 이런 금속에 대한 시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카퍼의 시세가 1톤당 8,000불이에요. 근데 금은 1,800불, 은은 25,000불. 물론 주석을 보시면 금과 은은 온스 단위입니다. 워낙 톤으로 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온스 단위로 표시를 한 거고요. 톤으로 환산을 하면 65,000불, 88만 불. 구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율도 좋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선과 통신 케이블 모두 똑같이 전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 구리 케이블을 트위스티드 페어, 그러니까 한 쌍을 꼬여서 만든 케이블이 바로 통신 케이블입니다. 조금 이제 케이블을 배우셨으니까 트위스트 페어, TP 케이블이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 꼬여져 있는 케이블들이 있으니까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구조를 보면 8가닥이라고 흔히 하죠. 4페어입니다.
4개의 페어는 와이어라고 이제 영어로 표시를 하고요. 금속 이 서로의 금속이 간섭을 주기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크로스 필러라는 게 들어가서 서로에 대한 가림막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립 코드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일론 줄이 있는 케이블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 이거 케이블 피복 벗기면 이거 자르기 귀찮은데 이거 왜 있는 거야? 케이블의 장력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케이블은 이제 뭐 미터당 얼마 혹은 박스에 얼마라고 보통은 이제 들으시고 구매를 하실 때 필요하지만, 케이블에 대한, 잠시만요. 채팅창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채팅이 많아져서. 중요한 내용 아니고 잡담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케이블은 구조에 따라서 가격이 원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크로스 필러가 없는 제품도 상당히 많고요. 이 립 코드는 케이블은 수직 케이블이 있고 수평 케이블이 있습니다. 수평은 장력을 받지 않겠죠. 수직 케이블은 건물에 올라갈 때 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피복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력을 이제 버텨주기 위해서 케이블에 나일론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나일론실이 없는 케이블은 수직 케이블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건물에 설계를 할 때도 수직 케이블에는 립코드가 있는 수직용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LS 케이블에 립코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고요. 이 화면을 보실 때 조금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이거 뭐야, 케이블이 트위스트 된 게 주황색과 초록색, 파란색과 갈색. 이게 꼬임의 정도가 좀 달라 보이죠? 이런 꼬임의 정도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피복은, 마지막으로 이제 피복은 와이어와 내부에 있는 재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내부에 있는 재료들은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진 않아요. 근데 피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옥내용이냐 옥외용이냐에 따라서 피복이 달라지고요. 화재에 덜 위험하게 난연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난연 등급에 따라서 피복이 또 달라지고요. 옥외용 중에도 외부에 충격이 있을 곳에는 이제 아머드라 그래서 금속 재질로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습기가 많은 곳에는 이 피복 사이에 젤을 넣습니다. 젤을 넣어서 습기가 와이어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질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트위스트 페어. 지금 이 그림은 트위스트가 아니죠. 일직선으로 연결된 예전의 카테고리 3 혹은 3 이전 케이블들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때도 일단 트위스트 되어 있긴 했는데, 현재는 전 화면에 보신 대로 다 트위스트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은 이렇게 송신과 수신으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광 케이블도 송신, 수신이 한 코어씩 이루어져 있죠. UTP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송신과 수신이 나눠져 있는데 두 가닥씩 수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두 가닥씩 수신을 하고 송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케이블에는 전기적인 신호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크로스토크라고 하는 누화가 생깁니다. 이 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집 전화기를 가끔 들었는데 나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기
않았는데 어디선가 남들 통화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던가 아니면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분들 통화하는 소리가 제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왔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누화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 혼선이야, 엄마 전화에 혼선됐어 이러지만 혼선이 아니라 누화입니다. 선이 합쳐져 있진 않았는데 자기장에 의해서 인접한 전화선으로 누화가 돼서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도청의 기술, 케이블의 피복을 열어서 악어 클립으로 집게를 찝으면 전기가 둘로 쪼개져서 오기 때문에 무조건 도청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고난이도의 해킹 기술은, 해킹이 아니죠, 여기는 도청 기술은 누화를 통해서도 도청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누화 때문에 TX, 이 회색 와이어에서 보낸 신호의 누화 때문에 반대쪽에서 보내는 이제 시작한 점은 수신단이죠. 반대쪽에서 보낸 송신의 신호에 내가 보낸 신호가 누화가 돼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목소리를 따지면 이해가 편하시죠? 내가 말한 게 하울링이나 혹은 옆집의 전화기가 나한테 들리는 게 누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크기의 신호를 보냈을 때 뭐 한 20-30%의 이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의 누화가 돌아와서 발생을 했다면 검은색 와이어에서도 누화가 발생을 해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는 차동 신호를 다른 와이어에 쏴보니 누화가 더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섞어서 보내보니 누화가 아주 상대적으로 낮아지더라. 이거를 경험적으로 학습을 한 후에 케이블에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회색 케이블에서 반대쪽 회색 케이블, 그 다음에 검은 케이블에서 반대쪽 회색 케이블로 보내는 거리보다 검은 케이블이 더 먼 검은 케이블과 회색 케이블이 더 먼 검은 케이블한테 보내는 신호는 약할 거예요. 누화는. 그 누화가 약하기 때문에 누화에 대한 방어를 못합니다. 차동 신호로서. 그러다 보니까 페어를 꼬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페어를 동일하게 꼬았어요. 동일하게 꼬다 보니까 계속 만나는 쌍들만 색깔이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에서 차동 신호를 보셨죠? 차동 신호를 서로 섞어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구조였기 때문에 이 꼬임을 바꿔봤습니다. 한쪽은 많이 꼬고 한쪽은 좀 덜 꼬았네요. 자, 회색 와이어가 검은 와이어에 만났지만 이쪽에는 또 회색 와이어가 회색 와이어에도 만나서 차동 신호를 골고루 누화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결과 누화에 대한 신호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페어의 꼬임이 색깔마다 차이가 있게 된 겁니다. 많이들 이 부분은 잘 모르시고 케이블의 페어가 불량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보시는 대로 케이블의 색상에 따라서 페어의 꼬임률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케이블이 뭐 50m, 100m 포설을 했을 때 피복의 길이를 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측기로 통해서 계측된 길이는 뭘까요? 페어가 꼬여서 간 도체의 길이를 잽니다. 피복의 길이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꼬아서 갔기 때문에 피복상에는 내가
19m를 잘라서 딱 깔았는데 개치기는 20m, 21m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 개치기가 이상해가 아니라 페어가 꼬여서 가기 때문에. 그럼 이 4개의 페어가 꼬인 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페어마다 길이가 다르겠죠. 제일 많이 꼬은 애는 20.3m, 제일 조금 꼬은 페어는 19m. 자, 이 길이가 다르면 뭐가 또 달라질까요? 신호가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걸 전파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D4에서 측정한 T4가 D1에서 도착한 시간을 측정한 T1에 대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 이제 전파의 지연이고요. 전파의 지연의 왜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기준 T0에서 도착한 T1, 이 차이가 지연입니다. 그리고 각 페어마다 도달한 시간의 차이는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꼬은다고 좋은 케이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파가 지연이 되고 지연에 대한 이제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꽈야 됩니다. 뭐든지 넘치거나 부족하면 안 되죠. 케이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카퍼 케이블에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손실의 종류는. 그 중에 이제 3대 손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삽입 손실. 그냥 읽어볼게요. 케이블 내 신호 세기가 감소되는 손실값 dB. 네, 단위는 dB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시그널을 이런 시그널이 출발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착단에서 이렇게 감소에 의해서 작아졌어요. 삽입 손실은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어딘가 삽입에서 나는 손실 아니에요? 커넥터와 RJ 플러그가 연결될 때 발생하는 손실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삽입 손실은 예를 들면 이제 100이라는 신호를 삽입하고 반대쪽에서 몇의 신호가 나오는지를 측정해서 차이를 계산한 것이 삽입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삽입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삽입 손실인 겁니다. 이 부분 대부분은 뭐 패치 코드랑 패치 패널을 연결해 가지고 나는 삽입 때문에 나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 손실. 반사 손실은 케이블의 신호가 반사돼요. 말 그대로 반사돼서 오는 겁니다. 어떨 때 반사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을 던졌을 때 맞고 튀어나오는 벽이라는 게 있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카퍼 케이블 안에도 장애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뭘까요? 장애물은 기포입니다. 불순물. 이 도체가 전기를 잘 전달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구리를 100% 함유할 수는 없겠죠. 뭐 99.9%, 뭐 99.8%. 근데 저가 케이블들은 동 함유량을 낮춰요. 왜냐하면 싸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불순물이 들어가고 동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뭐 식혀야 되는 그 공정이 있는데 급하게 식히다 보니까 이제 기포가 들어가고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반사 손실이 커집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물에 젖거나 습기가 차면은 반사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누화, 근단 누화. 근단 누화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인접한 페어에 영향을 주는 누화에 의한 간섭이 리어 엔드, 가까운 끝으로 오는 거예요. 근단, 가까울 근, 끝단. 이 신호가 출발한 방향에 인접한 페어로 들어오는 게 근단 누화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근단이 아니라 아주 먼 쪽, 이쪽이겠죠. 원단으로 가는 노화는 원단 노화, far and crosstalk이라고 해서 fext라고 합니다. FEXT.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케이블은 삽입 손실에 의해서 출발한 곳에서보다 도착하는 곳에서 신호가 약해져요. 그러면 원단 노화는 셀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래서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원단 노화에 대한 내용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약한 신호가 노화를 줘봐야 크게 간섭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단 노화는 신호가 출발할 때 아주 센 신호가 바로 돌아오는 노화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카프 케이블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노화입니다. 이걸 얼만큼 잘 잡아주느냐가 케이블 제조사마다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케이블은 피복에 따라 구조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까 잠깐 채팅창에 STP가 나왔던 것 같은데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UTP와 STP, FTP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UTP는 Unshielded Twisted Pair, Unshielded, 쉴드가 되지 않았어요. 차폐라고 표현을 하면 차폐되지 않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입니다. 그러면 차폐된 거는 언을 빼야겠죠. 쉴드, 트위스티드 페어, 쉴디드 트위스티드 페어, STP라고 하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F가 있죠. 호일입니다. 호일. 우리 음식할 때 쓰는 거는 쿠킹 호일. 아시죠? 호일, 은박. 보시면 앞에 붙은 영어는 U가 먼저 오죠. 그러면은 겉에 피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래시 후에 오는 U는 안에 피복입니다. 지금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UUTP. 자, 이 그림만 볼게요. 이게 메쉬 형태, 그물망 형태의 철사가 가느다랗게 연결된 거는 쉴드라고 하고요. 쿠킹 오일처럼 은박지로 된 이 색깔은 호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복 안에 쉴드가 한번 왔죠. S. 그 다음에 호일이 왔죠. F. 그 다음에 와이어들은 쉴드 되지 않았죠. 그래서 UTP. 자, 다음 거 볼게요. 전체 호일이 됐죠. F 슬래시 와이어들은 쉴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UTP 해서 FUTP. 자, 이 마지막 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S 슬래시 FTP. S는 전체적인 쉴드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슬래시 뒤에는 F 호일. 각 와이어마다 페어마다 호일로 감싸져 있는 차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박이라든지 제철소 이런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확장된 내용이긴 한데요. UFTP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간은 이제 피복에 언쉴드되고 각 페어들은 호일로 감싸졌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쉴드, 호일 이게 S/FTP 케이블입니다. 이 쉴드 보시기만 해도 철사 가는 데라서 손가락 찔릴 것 같죠? 정말 많이 찔립니다. 진짜 이렇게 찔려도 되나 그거보다 더 많이 찔려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하는데 장갑을 끼면 이제 손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을 하기 어려운 케이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쉴드를 꺼려 하기 때문에 FTP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호일은 손을 벨 일이 없고 쉴드 처리, 접지를 처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FTP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케이블들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용, 아머드, 보통 이제 옥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배관을 하고 그 안에 케이블을 넣기도 하는데 아예 배관이
케이블 피복에 감싸져 있고 이 투명한 게 젤이에요. 젤은 습기를 투하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젤을 안에다 넣은 타입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UTP 케이블이죠. 네. 이렇게 케이블 종류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 RJ45라고 하는 플러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RJ45 플러그는 왜 RJ45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네. 이 통신들 오래 하셨는데 별거 없습니다. 레지스터드 잭인데 45번 RJ11 등록된 잭인데 11번째예요. 그렇죠. 전화선은 우리 레게님 아주 모범생이시네요. 그냥 등록된 잭인데 45번이에요. 번호가. 근데 이게 널리 쓰여지게 된 거죠. RJ21도 있고요. RJ 뭐 ARJ45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의외로. 근데 제일 널리 쓰이는 건 전화선은 RJ11, 통신은 RJ45죠. 이 RJ45를 케이블에 배열을 하는 방법이 TIA568A라는 타입이 있고요. TIA568B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 TIA는 뭐 하는 데냐? 이건 이따 제가 표준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국의 통신 케이블 통신 회사 중에 AT&T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핸드폰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의 스탠다드가 아닌 그 회사의 규정은 이제 AT&T의 258A라는 게 TIA568B와 아주 매칭이 되고 있는 표준이기도 한데 뭐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딸 때 568A로 찍고 568B로 찍어라 혹은 568A와 A로 찍어라 라고 나오죠. 이게 이 색 배열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요즘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크로스 케이블, 다이렉트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은 TIA 568A와 568B로 각각 하나씩 종단 처리를 하는 게 크로스고요. 양쪽 다 A 혹은 양쪽 다 B로 종단 처리를 하는 게 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대표 번호는 568B입니다. 5688이라는 번호를 쓰고 있고요. 뭐 전화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의미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대표번호로 해서 기억을 좀 잘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번호도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 색 배열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내가 케이블을 찍을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똑같은 색으로 매칭을 하시면 됩니다. 이 RJ45 플러그는 예전에 카테고리 5E 시절에는 이 맨 앞에 있는 RJ45 플러그만 딱 부속이었어요. 근데 카테고리 6, 카테고리 6A로 가면서 이러한 뭐 로드바라든지 디바이더라든지 스테인 릴리프 컬러라든지 여러 가지 부츠라든지 부속이 많아집니다. 자, 이 부츠는 왜 사용을 할까요? 이뻐 보이려고. 20원이니까 싸니까. 그게 아니고 카퍼 케이블은 곡률 반경이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케이블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꺾이면 통신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UTP 케이블은 자기 직경의 4배입니다. 그 곡률 반경을 지켜주라고 넣는 부속품이 부츠고요. 이 스테인 릴리프 컬러 자체도 이제 케이블이 처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고요. 디바이더는 8가닥을 각각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로드바는 이 8가닥을 구멍에 하나씩 다 넣어서 근단노화를 줄이려고 꼬아놓은 와이어를 최대한 풀리는 길이를 작게 잡아주기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상당히 작아요. 이거는 피치 필름이 3mm 이내로 잡아줄 수 있도록 보통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제조사마다 구조가 다 달라요. 이거는 현재 펜듀이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거 만들다 보면 화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도 하고 와이어를 손 아프게 체결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6 이상부터는 패치코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RJ45가 꽂히는 이런 이제 패치 패널 혹은 집의 아울렛, 벽의 아울렛에 들어가는 이 부품은 모듈이라고 하고요. 모듈러 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와 잭 혹은 플러그와 모듈 이런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이 RJ45 플러그는 비밀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테고리 6용, 6A용, 5E용 이라고 판매하는 플러그가 그거에 대한 품질을 인증했는지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플러그에는 카테고리 6용, 5용, 6A용이라는 스탠다드가 없어요. 제조사가 이걸 썼을 때 우리 회사의 플러그를 썼을 때 6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개런티를 하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가 다르지 않고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근단 노화를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이 플러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부속이 없이 이건 이제 요즘에 좀 유행하는 관통시키는 타입 이 그림이 잘 보여서 제가 따왔는데 이 8가닥이 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근단 노화를 잡아주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잡아줄까요? 이게 잠시만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네, 이 와이어가 통과하는 홀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면 간격이 조금이라도 멀어지겠죠. 간격이 멀어지면 간섭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인 애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자죠. 얘는 지그재그고 이러한 노력들이 근단 노화를 최소화시켜서 동일한 디자인의 플러그임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 5E가 아니라 카테고리 6까지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건 LS 특허가 아니고요. 대만 회사의 특허일 거예요. 그거를 LS 케이블은 제가 이게 공식적인 PT가 아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개인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 플로크 네트워크스 아니에요. 퇴근했어요, 지금. LS 케이블은 케이블 회사입니다. 플러그를 만들지 않아요. 모듈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만 회사 거를 OEM에서 수입해서 팔아요. LS 마크 박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통형이라고 함은 제가 알기로 대만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대만 회사가 진짜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체크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LS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LS는 케이블에서는 아주 독보적으로 한국을 빛내는 아주 큰 기업이라는 거. 네.
LS 분 들어가셨으면 저 욕할 뻔했습니다. 아는 분도 많은데. 네, 그리고 케이블의 종류는 강선, 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주 쉽죠? 강선은 솔리드, 연선은 스트랜디드. 강선은 한 가닥, 연선은 머리카락처럼 여러 가닥. 우리 혹시 집에서 좀 덕후같이 전기 플러그 만져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직구한 드론기 포트를 이렇게 되짚고 바꿔보신 분 계시죠? 110V 쓰던 시절에는 이 머리카락처럼 얇은 전선들을 연선을 썼기도 했고요. 220V처럼 이제 좀 전압이 높거나 에어컨처럼 이제 전력량이 많은 것들은 두꺼운 강선 케이블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신 케이블은 뭐 전압이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구별해서 두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아까 보셨던 감겨져 있는 박스로 판매하는 롤 케이블 있죠. 얼굴이 잠깐 핀이 나왔었구나. 롤 케이블은 강선입니다. 패치 코드는 연선이에요. 100%. 그러면 내가 케이블 박스로 사서 RJ45 플러그를 별도로 산 다음에 만든 케이블은 강선이겠죠. 왜 차이가 있을까요? 강선은 말 그대로 와이어가 이게 한 가닥이 두껍기 때문에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주로 매립 혹은 포설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패치용으로 쓰는 렉에서 패치용으로 쓰는 패치 코드들은 렉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기 게 때문에 좀 잘 꺾여야겠죠? 그래서 연선을 씁니다. 이렇게 꺾어보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제조사에서 연선을 패치 코드로 제작해서 정품이 나오는 거는 아주 부드럽고, 용산이나 뭐 가내수공업으로 플러그를 직접 제작해서 납품하는 걸 보면 얇아요. 아니 두꺼워요. 딱딱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선과 강선, 강선과 연선에서 사용하는 플러그 타입이 사실은 달라요. 모르셨죠? 뭐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플러그 구매하려고 보면 우리는 삼지창이야. 혹은 우리는 두 개야. 이 생긴 이 포크 같은 부분이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세 개짜리는 강선용, 두 개짜리는 연선용이었어요. 이렇게 단차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강선에다가 이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클램핑 툴로 찍어서 누르면 와이어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그림 보이시죠? 근데 연선용은 피복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서 이 머리카락 같은 수많은 와이어 가닥 안에 착 꽂혀야 됩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로 클라우드도 하이브리드지만 플러그도 하이브리드로 얘가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지 않고 대각선으로 벌어지면서 피복을 이게 좋은 용어 써야 되는데 피복을 까면서 피복을 벗기면서 와이어에 닿는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고전적인 두 가지 타입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해 가서 구매하는 건 좀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블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케이블링의 구성 요소는 아주 심플합니다. 패치 패널,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패치 파넬, 모듈,
아까 보셨던 모듈러 잭, 그 다음에 꽂히는 패치 코드,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 개가 연결이 돼서 패치 파넬이 되는 거고요. 이 패치 파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 첫 장에서 돼지가 말을 보듯이 앞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말의 몸통을 보면 호리젠탈 케이블이라고 하는 수평 케이블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에 포설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테스트를 할 때 나는 패치 코드부터 테스트를 하고 싶다. 혹은 나는 패치 패널부터 패치 패널까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혹은 케이블 중간까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종류가 많겠죠. 하시고 싶은 게. 왜 하고 싶은 게 많냐? 공사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퀴먼트 코드는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유저 코드는 전화기라든지 IP 전화기 혹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납품하는 데서 줄 수도 있어요. 이 통신공사와 별개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테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구 링크라고 하는 연구가 그 연구가 아니고 퍼머넌트입니다. 우리 머리 파마하듯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억세스 플로우 및 혹은 오피스 플로우 밑에 건물 아래로 깔려서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혹은 리노베이션 하기 전까지 이동이 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구간을 연구 링크, 퍼머넌트 링크라고 하고요. 이 퍼머넌트 링크는 최대 90m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UTP 케이블, TP 케이블은 100m라면서요. 100m인데 벽에다 놓고 귀를 대고 통신할 거 아니잖아요. 네, 패치 코드가 필요합니다. 패치 코드를 양 끝단에 5m씩 계산을 해서 총 10m 해서 연구 링크는 최대 90m로 설계해라 가 표준입니다. 계측기로 측정을 했을 때 퍼머넌트 링크 테스트를 했는데 90m가 넘어가면 길이 때문에 페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잘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채널 테스트 혹은 링크 테스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채널 테스트는 뭐냐? 패치 케이블부터, 패치 코드부터 시작해서 연구 링크 구간 또 패치 코드까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이고, 그 구간은 전체 100m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RJ45를 측정하지 않아요. 아니, 왜 케이블 측정한다면서 제일 중요한 근단 노화를 측정하지 않을까요? 이 RJ45 플러그는 꽂히는 장비나 꽂히는 노트북 혹은 IP 폰, IP 카메라 등에 꽂혀있는 모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입니다. RJ45 양끝단위 통과를 했더라도 그 모듈이 어떨지까지 같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채널 링크에서는 이 RJ45, 양끝단위 RJ45는 측정에서 제외하라고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세션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부터 또 쉬워질 거예요. 네, 연구 링크, 채널 링크 등등의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계측기만 꽂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계측기 안에서 정확한 설정 값을 주셔야 내가 테스트할 구간에 대한 테스트가 정확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런 거를 알려주는 회사가 이제 플루크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설치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케이블 테스트 안 했을 때 문제들이 생겼었던 경험이 있고, 모든 네트워크의 기초라고 하는 케이블. 기초는 중요하긴 한데 기초는 그냥 깔고 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꼭 검증하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케이블 장애는 MTTR이라고 해서 이제 장애를 해결하는 시간, 총 소용하는 시간이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NMS도 있고 여러 가지 알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 포인트를 발견하는 시간보다 컨피그를 다시 보아야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지만, 케이블은 장애 포인트를 발견하자마자 다시 깔아 패치 코드 바꿔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처음 설치했을 때 계측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한 장 넣어봤고요.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카퍼 케이블링에 대한 표준. 장비하시는 분들은 IEEE 많이 아시죠? 전기전자학회. TIA는 미국에 있는 전기통신공업협회입니다. 전기통신 항상 묶여가는데 케이블 쪽은. TIA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IEEE와 접목을 시켜볼 거고요. TIA는 이제 케이블링에 대한 표준을 지정을 하고, IEEE는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 규약들을 통일을 시키기도 하죠.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카테고리 6가 1기가 지원해요? 카테고리 5E는 1기가 지원해요? 5는요? 자, 이제부터는 이런 질문하기 없기. 왜냐하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케이블의 표준 등급이 사실은 속도를 좌우하진 않아요. 속도는 누가 좌우한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아시아 게임과 올림픽 경기의 경기장 규격이 다르겠죠. 표준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학교 운동장도 다르고요. 똑같은 100m예요. 바닥이 자갈인내와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 규모의 경기장의 트랙, 똑같은 100m를 트랙이 다른 것은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올림픽 경기장의 트랙에 우사인 볼트가 뛰느냐, 제가 뛰느냐, 그건 케이블이 아니죠. 누굴까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잠깐만요. 카테고리 EZ.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단 다시 이거 설명하면서 다시 해드릴게요. 누가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카테고리 6가 1기가 지원합니까? 10G 베이스 T도 하면 1기가 지원합니다. 다만 250MHz의 주파수 이하를 써야 됩니다. 1기가를 지원할 때. 자, 카테고리에 대한 규정은 물리적인 규정이기 때문에요. 논리적인 속도를 좌우하진 않아요. 카테고리 5E는 맥시멈 프리퀀시, 맥시멈 주파수가 100MHz까지만 사용을 하도록 설계해 놓은 겁니다. 0부터 100MHz까지만 측정을 해요. 계측할 때도. 0부터 100MHz까지에 대한 주파수 안에서 삽입 손실을 재고, 반사 손실을 재고, 근단 노화를 재고, 기타 다른 손실들을 재는 겁니다. 카테고리 6, 250MHz까지 손실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맥시멈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게 케이블의 표준이에요. 그러면 IEEE의 1000베이스 T는 약 60MHz까지 사용해서 1기가 bps를 지원합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60MHz까지를 써요. 1기가 bps를 지원하려고. 그러다 보니 5E도 60MHz가 초과가 되는 표준이니까 1000베이스 T, 1G 베이스 T를 쓸 수 있는 거고, 6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케이블링은
100m까지 표준이죠. 8은 놔두고. 그리고 한 채널은 총 4번까지의 커넥션을 허용합니다. 자, 요즘 케이블 제조사들에서 손실을 많이 줄여서 우리는 커넥션을 6번까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조사들이 워낙 마진을 좋게 만든 케이블과 커넥터들에서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표준 자체는 4개입니다. 케이블링이 쉴드냐 안 쉴드냐, 쉴드냐 언쉴드냐죠. UTP냐 STP냐 FTP냐 5E부터 6A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J45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또 카테고리 7 좋아요? 카테고리 7은 몇 기가까지 지원해요? 자, 카테고리 7 제가 회색으로 해놨죠. TIA는 미국의 표준이에요. 요 링크 클래스는 ISO라고도 하는 국제 규격입니다. 근데 저희 한국은 링크 클래스 D, 링크 클래스 E라는 용어보다 카테고리 5E, 6가 친숙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통신 초창기에 미국 표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중에 유럽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링크 클래스 등급을 써요. 자, 카테고리 6가 짙은 회색인 이유는 TIA에서는 표준으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500MHz 6A입니다. 7 600MHz, 7A 1GHz. 하지만 트위스트 페어로 전송할 수 있는 맥시멈은 10G 베이스 T였습니다. 10G 베이스 T는 500MHz 미만을 사용을 해서 10GBps를 지원을 하는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7이나 7A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600MHz와 1GHz를 근단 노화를 잡아주려다 보니까 RJ45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 클래스 FFA는 RJ45가 아닌 난 RJ45를 씁니다. 아, LS가 이지 플러그예요? 네, 맞네요. 쉬워서. 이지 플러그는 6, 6A 다 있겠죠? 하지만 플러그 재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디자인이 차이가 있겠죠? 자, 카테고리 8은 뭐냐? 2GHz까지 사용을 해서 40GBps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왜 8.1과 8.2가 있죠? 자, TIA는 6A까지 표준으로 제정을 했어요. 국제 표준인 ISO는 FA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난 LJ45로.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 8에서 기본적으로 RJ45 플러그는 가져가는 거고요. 국제 규격인 난 RJ45를 수용하기 위해서 8.2가 또 하나 나옵니다. 둘이 똑같아요. 다만 RJ45가 아닌 타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7은 표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테고리 7을 테스트하는 계측기는 없습니다. 클래스 F를 테스트하는 거고 클래스 FA를 테스트합니다. RJ45가 아닌 커넥터로죠. 카테고리 7, 클래스 F, FA, 카테고리 7A에 RJ45가 꽂혔다는 순간 그거는 이미 표준을 위배한 겁니다. 자, RJ45가 아닌 카테고리 7과 카테고리 8.2, 8.2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카테고리 7과 7A는 왜 RJ45일까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근단 노화를 RJ45 방식으로는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제조사들이 비호환 독소 사양을 가지고 만든
클래스 F와 클래스 FA 플러그와 모듈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게 방송이라 조금 더디네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보이시죠? 두 가닥씩 위아래로 쪼개놨습니다. 8가닥을. 저거는 이제 테라라는 거고요. 이름이. 커넥터 이름이 테라입니다. 이건 GG45. 이거는 위에 4개, 아래 사이드에 2개씩 해서 4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근단 노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ARJ45라고 하는데요. GG45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사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볼님 들어오셨나요? 아, 볼님이 아니구나. 우엉동님, 카테고리 7 케이블을 넣어봐야 RJ40을 꼽는 순간 그냥 6A입니다. 왜냐하면 7을 만족하는 RJ45 플러그 디자인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 8.1은 RJ45라면서요. 네. 기술이 발전했나요? 아니죠. 거리가 줄였죠. 30m. 100m를 더 이상은 이제 2GHz를 쏘서 40GBps를 지원할 때 100m는 도저히 안 됩니다. 30m로 줄이고 맥시멈 커넥션을 이제 2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카테고리 8입니다. 그래서 RJ45를 쓸 수 있죠. 이 한 장이 사실은 케이블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안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기초적인 것들도 있지만 보시면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예전에 이제 카테고리 6가 텐지 베이스티를 제조사마다 다른데 뭐 37m에서 55m까지 지원한다라고 제조사가 개런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좋은 제품들은. 그러면 제조사가 지원한다고 하는 스펙상에 있는 거리는 지원하겠죠. 근데 근단 노화 중에도 근단 노화가 이제 노화 중에도 인접한 케이블 해주는 노화가 있어요. 페어 내에서 근단 노화가 아니라 인접한 옆 케이블과 위 케이블, 뒤 케이블 그런 케이블들에 영향을 주는 건 외부 요인에서 주는 노화이기 때문에 우리 에일리언이 지구를 침공하듯이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고 부릅니다. TIA 표준, ISO 표준에서 카테고리 6는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하라라는 문구가 없어요. 6A부터 있습니다. 제조사는 무조건 카테고리 6A부터는 외부 케이블에서 받는 노화를 측정해서 통과가 된 제품에 6A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를 35m와 55m 사이에서 사용을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외부 케이블에서 받는 에일리언 크로스톡은 테스트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텐지 짧은 거리는 뭐 6 써도 되지요. 집에서 쓰시면 돼요. 네, 센터나 데이터 쪽 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6A, 아니 무조건 6A를 쓰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케이블링 표준과 네트워크 장비의 표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카테고리 5E만 써도 1기가 지원하니까 나 1기가 지원하는데 5E 깔아야지 뭐.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 2000년도에 브래드 피트가 저 배우 이름을 맨번 까먹었는데 제니퍼 애니스톤과 결혼을 하죠. 카테고리 5E가 1G 베이스티, 1000 베이스티 갑자기 1000이 기억나네. 네, 1000 베이스티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 100MHz를 지원하는 5E와 약 64, 62점 몇인가에 대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1기가를 지원하는 애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합니다. 케이블의 표준은 안 바뀌어요. IEEE의 표준은 계속 나옵니다. 케이블의 표준도 새로운 번호가 나오긴 하지만 5E에 대한 표준이 바뀌진 않아요. 새로운 장비 표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와이파이 5, 와이파이 6의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선 포트가 N-Base-T라고 하는 멀티기가를 지원하는 2.5G 베이스 T, 5G 베이스 T, 5G 베이스 T가 나오는데 이 아이들은 100MHz를 써서 2.5기가를 지원해요. 200MHz를 써서 5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 카테고리 5E를 2.5GHz 베이스 T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됩니다. 카테고리 6를 사용해서 5G 베이스 T를 사용할 수 있네요. 200MHz니까 됩니다. 5E가 1기가를 지원합니까? 지원도 하고 2.5기가도 지원을 해요. 장비가 얼만큼 발전을 하냐에 따라서 케이블의 표준은 속도를 제한하진 않아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N-Base-T라는 얼라이언스에서 2.5G 베이스 T는 100MHz까지 쓰기 때문에 5E 케이블을 써도 됩니다. 5G 베이스 T는 200MHz를 쓰기 때문에 6 케이블을 써도 됩니다.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만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라고 문구를 넣어놨어요. 장난 아닙니까 지금? 네, 아까 설명드렸죠? 6A를 써야 에일리언 크로스톡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케이블링 쪽에서는 6A를 쓰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100메가, 1000 베이스 T가 62.5MHz까지 사용을 하네요. 네, 요 그림이 아주 좋아서 하나 넣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카테고리 5E 브래드 피트가 안젤리나 졸리랑 또 결혼을 하네요. N-Base-T와 역시 잘생기다 보니까 1000 베이스 T와 N-Base T 다 지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링에 대한 표준은 브래드 피트의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갈아탈 수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안 바뀌어도 옆에 있는 부인들이 바뀌듯이 카테고리 5E는 안 바뀌어도 IEEE의 표준이 날로 발전하면서 100MHz를 활용할 수 있는 속도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5E는 그냥 원지만 지원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이제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뭐 디자인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케이블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던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나. 케이블링은 아주 단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패치 코드, 패치 패널, 모듈 이 세 개의 조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인터커넥트라는 타입이 있고 크로스 커넥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커넥트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반대쪽이 이제 벽부에 있는 아울렛일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렉일 수도 있습니다. 렉이 패치 패널. 장비를 패치 패널의 앞단과 앞단으로 패칭을 시켜주는, 그 다음에 연구 링크 구간에 미리 포설을 해놓는 타입이 인터커넥션이고요. 장비와 패치 패널의 뒷단, 모듈들을 연결해 놓고 반대편 렉이나 아울렛들을 또 연구 링크를 해놓고 패치 패널 사이에서 패치 코드로 패칭을 바꿔주는, 이동 변경 추가를 패치 코드로 하는 방식이 크로스 커넥트입니다. 크로스 커넥트는 눈으로 보시는 대로 패치 패널이 2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비용이 거의 2배겠죠. 그냥 비용만 2배냐? 렉에 필요한 공간도 2배, 렉도 2배,
상면을 사용하는 공간도 2배. 고객은 돈 쓰고 상면 부족하고 화나고. 그럼 왜 크로스 커넥션이 있을까요? 크로스 커넥션은 장비를 보호합니다. 자, 패치를 바꿀 때 장비 포트와 패치 패널 포트를 패치 코드 계속 바꾸다 보면 스위치 장비의 포트가 고장이 나요. 크로스 커넥션은 장비는 한 번 연결된 후엔 바뀌지 않습니다. 패치 코드만 바꿔줘요. 패치 패널이 고장 나잖아요. 아우, 고장 나도 돼요. 모듈 하나씩 3,000원, 5,000원 모듈 하나 교체하면 끝입니다. 장비는 띄어서 RMA 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패치 패널을 크로스 커넥션을 케이블링에서는 권장을 하고, 엔드 유저에서는 우리 상면 부족한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항상 고민을 하는 영역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케이블링 디자인은 그냥 단순히 케이블의 패치 패널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요. L1에 대한 콜드 A일과 핫 A일 등에 대한 렉 상면 배치부터 케이블의 라우팅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의 경로를 상단 배선으로 갈 거냐, 하단 배선으로 갈 거냐, 메인 디스트리뷰션 에리어라고 하는 MDA와 호리젠탈 수평 쪽에서 분배할 수 있는 구간의 렉을 어떤 위치에 놓고 케이블링의 거리를 최소화할 거냐 등등을 디자인하는 게 이제 케이블링 디자인이고요. 상면 배치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죠. 상면 배치와 케이블에 대한 트레이라든지 이런 설계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패치 렉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장비를 어디다 어떻게 꽂아서 케이블의 패치 코드의 길이를 최소화할 건지 등등을 디자인합니다. 네. 제가 잠깐 옆 모니터에 크로스 방식 그 팬드이 사이트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블링 무엇이든 물어보살. CCTT에게 물어보살. 네, 오픈 채팅방에 궁금하신 게 무엇인가요? 했더니 단테님이 플랫 케이블, 우엉동님이 POE 케이블, 그 다음에 형준님이었나? 케이블 길이 제약이 아니다. 형준님이 플랫 케이블이고 단테님이, 그리고 구매 꿀팁을 형준님께서 구매하셨고요. 책을 또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패치 코드가 이렇게 얇은 칼국수, 플랫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하는데 납작한 케이블이 있고요. 라운드 동그란 케이블이 있습니다. 동그란 케이블은 일반적인 거고 납작한 거는 언제 쓴다? 좀 부피가 줄어들거나 휴대하기 편하라고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일반 패치 코드가 있고요. 스키니 패치 코드가 있습니다. 두께가 아주 획기적으로 얇아요. 그래서 하중, 렉의 하중, 트레이의 하중,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그 바람을 막아주는 공조에 아주 쥐약인 케이블에 대한 공조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스키니 패치 코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사위 손실 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이 길수록, 그리고 케이블이 좁을수록 저항이 세집니다. 저항 때문이라는 게 삽입 손실이기 때문에 저항이 세져서 삽입 손실이 증가해서 케이블이 100m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키니 케이블은 50m, 60m, 70m,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제조사마다 두께가 달라서 그렇게 길이를 포기하고 부피와 공조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어난 게 이제 스키니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플랫 케이블은 독특하게 아주 똑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자, 패치 코드를 계측기로 찍어보면 이제 플랫 패치 코드입니다. 이 HTD TDX가 뭐냐면 이제 근단 노화를 분석한 그래프예요. 이제 시작점인 0m에서 2.5m짜리 패치 코드를 찍었을 때 근단 노화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단에서. 패치가 풀렸을 때. 그러면 이걸 원단 노화도 센데요? 계측기는 양쪽이 꽂기 때문에 양방향 테스트를 해서 이쪽 근단 노화, 이쪽 근단 노화입니다. 근단 노화가 RJ45 플러그 부분에서 피치, 꼬임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플랫 케이블은 페어는 꼬여 있지만 페어마다는 또 안 꼬여서 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크로스 필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중간에도 근단 노화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반사 손실이, 지금은 이제 반사 손실이 실패해요. 지금 이 근단 노화는 많이 발생을 했지만 통과가 된 겁니다. 반사 손실이 실패 났는데 반사 손실을 보면 유독 50MHz 미만에서 반사 손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50MHz 미만에서 반사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플랫 케이블이죠 하면 맞습니다. 자, 패치 코드의 이 50MHz 미만에서 발생한 반사 손실을 보여드린 거고, 최근에 케이블 제조사에서 정확하긴 제조사는 아니고요. 케이블을 사고 플러그를 사서 어셈블리, 이제 산업 쪽에서는 하네스 업체라고도 하긴 하는데 조립을 해서 이제 일본식 발음은 아세이라고 하죠. 어셈블링을 해서 패치 코드를 제작해서 고객사한테 납품하는 회사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자, 보시면 50MHz 미만 구간에서 발생됐는 것, 와, 종단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종단면이랑 관련 없고요. 50MHz 미만, 뒤로 안 가네요. 패치 코드가 플랫 혹은 플랫 패치 코드를 만드는 케이블로 플러그를 찍었을 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이제 케이블을 바꾸시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RJ45 혹은 모듈 작업은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통은. 혹은 귀찮아서. 아, 하필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네. 오늘 플러그 100개 찍어야 되는데. 사람이 누가 하느냐? 사람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RJ45 플러그와 모듈에 대한 작업 완성도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고자 플러그에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해도 제조사가 개런티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이와 피치가 풀리는 정도에 대한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뭐 답이 없죠. 이러면 그냥 다 페일입니다. RJ45 플러그의 부츠와 여기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펴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안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지? 네, 됐네요. 근단 노화가 실패래요. 1번, 2번. 이 빨간색이 표준이고요. 그 표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0m 지점에서. 그러면 계측기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액정이 달린 부분에서 시작된 곳에 근단 노화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을 새로 작업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POE 스탠다드.
POE 스탠다드 규정이 ATAF, 뭐 BT 등등으로 너무 많은 영어를 남발해서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이파이도 그렇죠. 와이파이도 5, 6 이제 숫자로 바뀌었죠. 카테고리처럼. PO에 대한 표준도 클래스 0부터 클래스 8까지로 이더넷 얼라이언스에서 규정을 이제 용어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PSE는 파워를 보내는 장비, PD는 파워를 받는 장비에 따라서 이제 전력량이 최대 9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는 POE도 4페어를 다 씁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두 가닥만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네 가닥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표준에 대한 표기 방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워를 받는 애 PD, 클래스 1, 클래스 3를 지원하는 PSE, 그리고 클래스 4까지는 카테고리 6를 추천을 드리고요. 케이블링 쪽에서는 클래스 8은 6A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POE는 그냥 저가 케이블을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플러그도. 이 플러그에 아까 보셨던 삼지창과 이지창, 이 아이가 모듈러 잭의 금속과 체결이 될 때 요 처음 만나는 지점에서 스파크, 뭐 아크라는 게 발생을 해서 얘네들이 타요. 근데 이제 동함유량, 이 플러그들은 좀 외국산 애들은 금을 도금해서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가 케이블이나 저가의 커넥티비티 자재들은 이런 부분에 아크가 발생되는 부분에 부식이 일어나고 통신이 안 되거나 스파크가 나거나 불이 날 수 있어요. 네, POE 90W로 모니터를 켜줍니다. 키오스크까지 킵니다. 우리 그 맥도날드 주문을 가면 누르시는 키오스크 있죠? 그것도 켜져요. 그런 90W에는 정말 조심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POE 케이블은 한 가닥에서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번들로 묶일 때 발열이 심해집니다. 히팅 패스, 이제 발열은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뜨거우니까. 이걸 몇 다발을 묶어서 몇 밀리와 암페어까지를 썼을 때 문제가 없느냐는 케이블 제조사마다 달라요. 케이블 제조사의 POE 스펙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카테고리 6는 48개의 번들까지 쓰셔도 됩니다. 몇 개를 번들링 할 건지를 스펙을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묶여서 번들링이 되었을 때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세집니다. 저항이 세지면 삽입 손실이 늘어나요. 삽입 손실이 늘어나면 네트워크 장비의 퍼포먼스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을 번들링 할 때도 POE는 잘 고려하셔서 번들링을 하셔야 돼요. 이 TIA의 표준에 이 많은 것들을 테스트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568-2.D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지켜야 되는 표준이고요. 1152A는 현장에 시공 후에 필드 테스트를 하는 표준입니다. 이 필드 테스트에 POE와 관련된 저항에 대한 불균형과 루프 저항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케이블 제조사는 필수입니다. 즉 POE를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는 굳이 저도의 저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케이블 제조사는 이 케이블이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루프 저항과 저항 불균형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산 제조사들이 케이블을 보면 그냥 케이블이 POE 스펙이 있고요. 한국 케이블들은
애석하게도 POE용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LS도 POE용 케이블이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일반 케이블의 스펙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일반 케이블에 POE 스펙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POE 전용 케이블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걸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방금과 연결된 케이블은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세지고 삽입 손실이 높아지기 때문에 삽입 손실이 높아지면 최대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건 모르셨죠? 일반적으로 20도, 20도가 그냥 노멀한 20도에서 90m를 맥시멈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질 때마다 거리가 줄어들어요. 혹시라도 우리 전선실이 온도가 높아질 때마다 핑이 빠지고 CRC가 뜬다. 그러면 케이블의 총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케이블 구매 꿀팁. 자, 사무실이나 데이터 센터 저가 케이블이나 저가 접속 제품을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케이블 전문 제조사 제품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강모전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죠. 중국에서 수입해다 파는 겁니다. 회사에선 쓰지 마세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케이블을 공사하는 회사들이 시공 파트너가 공인된 시공 파트너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고가 케이블 쓸 이유가 없죠. 싼 거 사야지. 아예 보지도 마세요. 눈만 높아지니까. 다만 그래도 최소 국산 케이블 전문 제조사는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산 케이블들의 카테고리 숫자 노름에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7, 8 이런 거 사지 마시고 5E, 6 사세요. 강원전자. 반도체 회사에서 강원전자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테스트 해드리고 다시는 못 쓰도록 해드렸는데 마음이 아프죠. 몰라서 그러셨던 거니까. 자, 이러한 100베이스T, 1000베이스T, 2.5G 등등의 최대 주파수를 꼭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케이블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8 패치코드 제가 내돈내산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2개 사봤습니다. 왜 이리 비싸? 저 팬드위치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팬드위 가격보다도 비싸더라고요. 자, 테스트 했습니다. 근단노화 실패, 8인데 카테고리 6도 통과 못했네요. 이게 왼쪽 제품입니다. 분석기를 분석을 해보니 와우, 이건 뭐 근단노화가 서로 그냥 일자예요. 일자. 그냥 케이블 안에서도 그냥 근단노화가 쭉쭉 가는 겁니다. 엉망이죠. 자, 옆에 중국 회사 근데 벤션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카테고리 5E 반사 손실 B. 반사 손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동함유량이 낮거나 불순물이 섞이거나 기포가 섞였을 때. 반사 손실이 많다는 건 이 케이블 자체가 아예 엉망이라는 겁니다. 내 돈 이거 2개 치킨인데. 네, 케이블 관련 책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없어요. 이 공학 책들은 있습니다. 로그로 계산하고 막 루트 씌워져 있고 이런 거. 어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굳이 뭐 추천을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감수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앞광고. 지긴님 책의 케이블링 부분을 제가 감수를 해드렸고요. 네, 케이블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표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넣었으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안 구매하신 분들은 사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쳤고